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탔다. 건물 내부는 여전히 아주 뜨겁고 매캐하다. 천장과 벽, 기둥도 온통 그을음으로 검게 변했고 지하 주차장 거의 모든 곳이 그을려서 칠흑같이 어두웠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현장의 모습을 화재 현장 감식반 관계자들이 전한 상황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 마무리가 됐지만 화재 원인이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준공된 지 2년이 안 된 현대아울렛. 지난해 대전 유성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 8월부터 진행 중인 국가안전 대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안전검사 이후의 이행조치가 철저했더라면, 국가안전 대진단 대상에 그래도 포함됐더라면, 이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는 각종 적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이 대형 유통 판매 시설들 가봐도 주차장 한켠에 창고처럼 많은 적재물들이 쌓여 있는 것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적재물이 급격히 연소하면서 많은 연기를 뿜어낸 것은 아닌지, 이곳에서 직접 하역 작업을 했던 한 화물 운송 기사가 올해 초 아울렛 측에 화재 등을 우려해 이 종이 상자 등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이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분명 사고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그랬더라면을 가정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세종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한화 대전공장 화재 사고 등 일련의 사고들 보면 어느 한 곳에 국한된 사고 아닙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또 원인은 무엇이고 대처가 어땠으며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그때 분분했지만 사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를 반드시로 바꿔야 합니다. 안전만큼은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녹음 제작됐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10월 3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원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때와 장소는 좀 가립시다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아울렛 그 사고 관련 소식인데요. 경찰과 소방이 이제 인명 구조 작업 같은 것들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현재 사고 원인 조사가 한참입니다. 예. 근데 현장에 있던 그 6개의 셔터 가운데요. 그 4개가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닫힌 셔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철문이 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그 화재요. 그 지하 1층 동쪽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번져서 지하 전체를 전소시키면서 이제 반대쪽에 그 서쪽 구역까지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발화 지점이었던 이 동쪽 하역장에서
가장 가까운 진입로에 그 셔터가 모두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셔터는 그 개장 전 시간대여가지고 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닫혀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희생자들이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을 하고도 마치 대피를 미처 다 하지 못한 채 갇혀 있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셔터가 그러니까 철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시키는 그런 형태의 셔터였던 겁니까? 예, 막혀 있는 그런 셔터 형태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희생자들이 대피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셔터가 이제 닫혀 있으면서 연기가 그 안에 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유독가스 이동이 또 가속화가 되면서 더욱더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 당국에서도요 출동한 직후에 이 진출입로의 셔터를 절단을 시켜가지고 이 연기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또 들었을 때 참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뭐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좀 만약의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그 희생자 유가족을 2번 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도 사고 원인 규명이 한창인데 그리고 이제 사고 원인 그 규명이 다 끝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겠다 뭐 이런 유가족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현대백화점 측이요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이 피해 보상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사에 속하는 시설인데 유가족을 찾아가서 지금 상황에서 피해 보상 합의를 요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현대백화점 협력업체 직원 그 한 직원의 유가족이요. 이 현대백화점 관계자가 이 손해배상의 계산표를 들고 와서 이 합의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 좀 밝혔거든요. 현대백화점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에 따르면요. 그 희생자의 사고 시 연령 그리고 기대 수명, 월 수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저마다 다르게 책정된 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면서 이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이 정도 수준이 최대치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의 계산표를 가져왔다는 거군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보여주면서요. 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치니까 합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조문 계획을 받고 또 마음 추스기도 벅찬 그런 유가족들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유가족들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는 좀 가립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니까요.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뭐 최대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찾아뵌 것이지 이 뭐 그 다른 뜻은 없었다. 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은 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이 현대 아울렛 영업이 좀 무기한 중단되면서요. 260여 개의 입점 상인들 그리고 입점 업체 직원들의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구제 대책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 묻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걔네들은 뭐해요?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좀 잡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었죠. 그렇죠. 예, 이 자리에서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새삼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솔직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일단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윤 대통령 얼마 전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렇죠. 이 저출산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예산 280조 원을 쏟아부었고도 뭐 올 2분기 출산율이 0.75명까지 급락을 했다면서 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 정책에 대한 이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국무회의 마친 다음에 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던 것인데요. 현장 방문을 간 거죠. 네. 보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 가족과 이 보육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네. 난 언론에서 이제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 아나바다 시장놀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교사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정말 모르는 듯한 네. 모습이었죠. 대부분 아시잖아요. 특히나 지난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들이 워낙 이제 나라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네, 이런 운동 펼치지 않았었습니까? 네, 온 맞습니다. 국민적인 운동이었는데요. 그 시기를 보냈던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그런 용어일 건데요. 아마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아나바다가 좀 매우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예. 질문 이후에요, 윤 대통령이 겉옷을 벗고 아이들과 함께 아나바다 시장 놀이를 좀 즐겼거든요. 근데 한 아이에게 물건을 팔면서 뭐 장난도 좀 치고요. 그리고 장난감 돈 5만 원을 아이가 이제 내니까 돈을 좀 거슬러주는 그런 일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2살이 안 된 애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언급하는 영상 이제 저도 봤고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이 역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있군요. 참 신기하네요. 약간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린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오나 뭐 생전 처음 네. 알았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가요 6개월 정도부터는 어린이집에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걔네들은 뭐예요? 뭐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걔네들은 했습니다. 뭐예요라는 거는 정말 궁금해서 이제 정말 뭐 하나요? 약간 정말 이런 모습이었고. 6개월짜리 네. 아이들이 여기가 살 게 뭐가 있나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어떻게는 되겠죠? 뭐 이런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요. 지겠죠. 네. 대통령이 이제 현장 방문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현장 방문을 갔는데 과연 대통령은 그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가감없이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알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대통령이 보육 현장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아이들을 향해서 뭐 걔네들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비판도 좀 일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대통령의 발언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좀 많이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그런 발언들이 좀 무색해지지 않나 싶은 바로 생각이 이어져서 이런 언행을 보여줬다는 게 들기도 하거든요. 이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좀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영상이 좀 왠지 씁쓸하게 다가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지난 2020년 대전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용지 삭제로 논란이 됐던 이 대전 용산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는 다시 확보가 됐지만 이 용산초등학교 내 이 모듈러 교실 설치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대전 용산초 이재은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 용산지구 신축 아파트 단지에 학교와 유치원 용지가 확보가 됐었는데 대전시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이게 좀 어긋나면서 해당 용지가 삭제됐다 이러면서 지난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단 학교 용지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또 불거졌거든요. 모듈러 교실 어떤 이유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작년부터 모듈러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재학생과 유입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때문입니다. 예. 그럴듯하게 포장한 모듈러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립식 가건물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단점은 다들 알고 계신 대로 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소음, 진동, 화재 뭐 다 취약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화재 안전성입니다. 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컨테이너 자체 구조상 옥상 대피가 불가하고요. 정식 건물과 비교했을 때 대피 통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아무리 난연성을 부여했다라고 하지만 소재 자체가 근본적인
화재 취약성을 간과할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 뭐 설치된 모듈러 교사에 뭐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대안일 뿐이고 근원적인 화재 취약성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그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 같은 경우는 모듈러가 이제 설치될 저희 용산중학교 부지 바로 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식 건물도 그렇죠. 20초 만에 불이 다 옮겨 붙었다고 하는데 조립식 가건물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참사를 바로 이제 앞에서 저희들은 눈으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고요. 이렇게 위험한 모듈러 교실의 예산이 5년 사용을 하는데 무려 150억 원이나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혈세를 낭비하고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상황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심지어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이 또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또 과밀 교실이 된다고 합니다. 과밀 모듈러 교실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이 용산초등학교에 그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 지금 전교생이 378명으로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5월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 후에는 770여 명이 이제 유입이 될 예정이고요. 배가 되네요. 네, 24년도에는 추가 400여 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교생의 3배수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삭제된 학교 용지가 재확보되기는 했지만 학교 신설은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경우는 이제 언제까지나 신설 가능지이고 현재 사실 그 용산지구에 확보된 용지 자체가 작고 유입될 학생 수가 아무래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신설 자체가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전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용산초 옆 용산중학교 부지에 이 모듈러를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새로 설치될 이 모듈러 교실은 몇 학급 정도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선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는 36실인데요. 이 아무래도 학생 수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23년도에 모듈러 교실 24실을 설치를 하고요. 24년도에는 또 추가로 12실을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과밀학급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거든요. 근데 교육청이 예상한 24년도 992명 학생들이 이제 모듈러 교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모든 다목적실이 없이 꽉 채우게 되는 수준입니다. 학교 내 다목적실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36실을 전체로 이제 교실로 썼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단 하나의 다목적실이 들어갈 경우는 아이들이 과밀로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뭐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뭐 과학실이라든지 특별활동실들 이런 거 뭐 아이들 또 돌봄을 전담하는 그런 교실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아예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유입될 아이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상 돌봄, 영어교실, 과학실 이런 거는 지금 본교에 있는 건물에 아이들이 이제 또 들어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모듈러 교실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니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학부모님들의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결국에 본인들의 행정 편의만 따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과밀을 감수하더라도 용산초에서 많은 아이들을 수용을 하고 용산초를 제외한 1.5km 반경 이내 3개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교의 아이들을 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입주 예정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모듈러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분산 방안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분산 배치를 할 경우에 학교 신설이 어렵고
뭐 나머지 3개 학교에 민원이 발생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핑계를 내놓고만 있습니다. 네, 입주 예정자 이제 자녀들만 또 모듈러에서 생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편가르기를 해서 황당한 주장을 해가지고 모듈러 설치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편가르기요? 어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듈러 설치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예. 근데 대학생들은 본교에서 공부를 하고 예. 입주 예정 아이들만 모듈러 교사에다가 네. 놓을 테니 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이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궁금한 게 분산 배치도 요구하고 계시는데 분산 배치는 네. 아이들 등하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요청드리는 건 예. 150억 원을 들여서 이런 혈세 낭비로 아이들을 불안전한 건물에 넣지 말고 차라리 스쿨버스 운영을 해서 스쿨버스를요? 아이들이, 예. 네, 1.5km가 사실 초등학교 통학 거리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학교조차도 그 저학년 같은 경우는 용산초까지 직선거리로 1km 정도여서 25분 이상 아이들 걸음으로는 통학거리가 소요가 되거든요. 예, 예. 이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용산초만 해도 도보 통학이 어려워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아마 데려다 주셔야 되는, 차량으로 데려다 주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걸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바에야 차를 운영을 해서 모듈러로 갈 바에야 차라리 안전한 건물에 4개 학교에 분산을 해서 스쿨버스를 운용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기준은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자 하면 안전한 건물로 스쿨버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건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기준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실은 거기엔 또 융통성이 있네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거고요. 다른 건 네. 다른 기준은 융통성이 없고요. 네.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부모들, 뭐 입주자들, 입주 예정자들과 이렇게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 이후로 저희가 교육청에 꾸준하게 모듈러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 당시에도 이제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수준에서도 저희는 정식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정식 건물을 짓기 전까지만 아이들을 임시로 분산 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었고요. 예. 하지만 지금 이런 저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뭐 모듈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결국에는 8월에 모듈러 설계 공고 입찰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네. 면담도 있었고 네. 그중에 6월에는 입주 예정자와 저희와 이제 3자 대면을 한 적도 있지만 의견 뭐 따로 조율 없이 저희한테는 분리 배치로, 그러니까 모듈러 교사에 입주 예정 아이들을 넣겠다. 그러니 이런 협상을 할 테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예. 의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기존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만의 갈등만 만든다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들이 수요 예측 잘못했으면 빠르게 행정 절차를 진행을 따로 해서라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답답합니다. 학부모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어쨌든 150억 원가량 앞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듈러 교실 설치 예산안이 대전시 의회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까지 됐거든요. 네, 설계 얘기도 해 주셨고 공사에 들어갈 텐데요. 학부모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네. 시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네. 네, 시의원분들도 이 예산 낭비라는 거에 충분한 공감을 해주셨고요. 굉장한 고심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모듈러 예산을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 라는 거짓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생활 학교이기 때문에 부결시키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육청의 그 지속적인 거짓말로 예산안이 가결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요. 예. 이렇게 거짓 발언을 일삼는 교육청을 고소 고발해야 할 것 같고요. 학교 설립에만 혈안이 돼서 아이들 안전은 무시하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감사원에도 민원을 넣을 예정이고요. 예. 또한 1인 시위랑 등교 거부까지도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등교 거부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안전하지 않는 곳에 아이들을 등교를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예.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끝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있다면 해주실까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산초 학부모를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새로 입주할 아이들을 배제할 마음이 없고요. 예. 저희는 과밀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 이 소중한 아이들 같은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정식적인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예결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시의회 입주 예정자 그리고 용산초 학부모가 만나서 이런 오해로 빚어진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좀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대전함에서 이런 공개 토론장을 열려주시면 네네. 교육청의 거짓을 좀 낱낱이 밝히고 저희가 이런 감정을 내려놓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집중 인터뷰 대전 용산초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주장,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전 용산초 이재은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박정원 교수의 행복경제학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박주환입니다. 오늘 추천할 책은 박정원 교수의 행복경제학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학은 역사 속에서 행복을 실현하는 도구로 인간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주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답게 사는 것이고 자신의 타고난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자기 실현이라고 규정하며 이웃과 끊임없이 공감과 소통으로 어울려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급격한 금리 상승과 환율 상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 안 좋은 경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근 10년 호황기를 누렸던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시름이 깊어지고 나라 경제, 가정 경제, 내 통장, 경제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경제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했고 그 행복을 효용으로 바꾸어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최대 다수의 효용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이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실제 경제학은 경쟁과 탐욕의 도구로 또 대불평등한 계급을 만드는 시녀로 전락했고 지금은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이기심을 실현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고 소중한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며 일상의 행복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생에 걸쳐 묵묵히 자신의 길을 성취해가는 자기 실현을 통해
더 큰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진정한 행복이 일시적인 만족, 성과, 성공이 아닌 생애의 과정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 문구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자기답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개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일상의 즐거움은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야 행복으로 의미를 가지며 비로소 일상의 즐거움은 좋은 삶의 구성 부분이 된다.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자신 있고 당당하며 주변의 축복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박주환 이사께서 박정원 교수의 행복경제학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취재 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 기자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개천절 휴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금요일에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이 방송 시점에서는 저희 오늘 다루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더라도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난주 대전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화재 감식,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방탄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형 아울렛 매장이 문을 열기 전 이른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일단은 화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저도 당시 아침 출근길에 이제 해당 소식을 전해 듣고 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소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됐고 그 화재 당일에도 사실 대전 둔산동 도심 일대까지 이 화재 연기가 번지면서 냄새까지 많이 나고 했었거든요. 예. 좀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선 지난 26일에 오전 7시 45분쯤 유성구 용산동 이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 그때 당시에 화재가 이제 났었는데요. 당시에 화재는 오후 3시가 넘어서 불은 완전히 진화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명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사고 직후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합동 감식이 이제 바로 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소방,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라고 하죠. 예. 그리고 가스 전기안전공사가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때 당시에 새롭게 화재 원인이 바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뭐 때문일 걸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을 때 초반에는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감식을 통해서 주변에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발화 지점에는 그런 시설 없었다.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요.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톤 트럭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만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 지하 주차장이 지금 되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트럭을 국과수로 옮겨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주 정도는 조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2주 후에는 그 1톤 트럭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인지 아닌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단 인명피해가 컸고 이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할 테고 그 밖에 좀 나오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일단 당시에 불이 짧은 시간에 확 번졌고 그 지하의 연기 때문에 질식을 한 걸로 지금 잠정 사인이 나왔는데요. 예. 그렇게 불이 난 게
화재 원인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이 그렇게 금방 확 나가지고 연기가 가득 차는 금방 그런 상황이 되는 원인이 어떤 전기적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설은 아니더라도 전기적 네. 요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가연 물질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났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정말 큰 시설입니다.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관리가 잘 됐었던 것이냐, 이 문제, 이 여부가 가장 또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재가 났을 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스프링클러가 화재 당시에 작동했냐 안 했냐를 놓고서 지금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 진압 대원들이 어떤 대원들은 바닥이 젖어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진술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한 현장에 화재 당시에 400여 명 정도 이제 진압 대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어떤 지점에 갔던 진압 대원은 바닥에 물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아닌 대원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단은 합동 감시 결과에서는 이 물탱크가 정상 수위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에 있었다는 건데. 그럼 물이 사용되지 않았다. 근데 현대아울렛 측은 우리는 물탱크가 물이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또 물이 공급돼 있어서 화재 당시에 계속 수위를 채우는 시스템이다. 물은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고 그 물이 썼기 때문에 다시 물이 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이때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여부를 좀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게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은 전자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그 기록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감시 결과를 종합해서 이것도 밝혀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저도 이번 사고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 대비가 조금 미미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8월부터 이 올해 대전 지역에서는 그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앞서서 또 현대아울렛은 지난해 연말에 유성구청에서 이미 그 진행한 현장 안전 점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후도나 위험도 등을 판단해 이 올해 점검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성구가 안전점검에서 소화 펌프의 정기적인 가동이나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개선을 좀 권고한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네. 권고사항이라 사실 현대아울렛 측이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또 유성구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권고를 했는데 이행하지는 않았다. 이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거죠. 유성구청에서. 권고를 해놓고 그렇죠. 그 권고를 따랐는지 아닌지는 그냥 권고만 하고 끝. 이거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점검 후 좀 사후 관리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했으면 어떻나 이런 조금의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네. 사건 직후에 국외 출장 중이었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수습을 위해서 급하게 귀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을 빨리 마치고 이후에 대전시청원에 추가 대처라는 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장우 시장이 22일부터 UCLG 총회 홍보 그리고 카이스트와 소상공인들 어떤 이런 협약 그리고 UCLG 홍보 그리고 태양광 총회 수락 연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무 출장을 떠났다가 이번 화재 이후에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27일에 귀국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은 다 소화를 그래도 한 상태였잖아요. 네, 태양광 총회 수락 연설은 못하고 그거는 이제 그쪽 현지에 있는 우리 쪽 인력한테 맡기고 돌아왔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장에 합동 추모 시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도 여기 방문해서 이제 추모를 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유족 지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 또 아예 이런 지하에 노동자들이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없애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대전시 차원에서 우리부터 먼저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지상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장훈 시장이 뭐 대형 건물이나 이 다중 이용 시설 사고에 대비해 이 건축 단계부터 안전 담보 방안을 뭐 마련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표명하면서 앞으로 좀 화재 사고가 뭐 사실 이번 현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간간히 계속 일어났던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뭐 대안 같은 조례나 이런 게 추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영업이 계속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입점에 있는 상인들, 뭐 직영업 매장들이야 그나마 괜찮겠지만 입점돼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을 테고 직원들도 그렇고 관련돼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용직분들도 분명히 이제 그 워낙 큰 시설이잖아요. 많을 텐데 현장의 좀 뭐랄까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대전시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현대아울렛 뭐 260여 개 매장 가운데 160곳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뭐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이 사실 지금 불이 나면서 건물 자체가 출입이 안 되는 통제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장 안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분들조차도. 특히나 지금 유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10월부터 이제 겨울 성수기 들어가면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안에 이제 있는 매장이 물론 진열된 물품뿐만 아니라 지하에 그동안 보관해왔던 이런 상품들까지 확인조차를 못하고 있으니까 또한 더불어 영업조차도 진행이 언제쯤 재개가 될지 지금 계속 예상 시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뭐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 측에서도 물론 유족뿐만 아니라 이런 상인들과도 피해 보상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보상 체계라는 게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보니까 그 상인분들도 답답함이 상당하시겠네요. 네, 현장에서도 많이 오셔서 정말 그냥 들어가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장 안으로. 네, 밖에서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그 본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해주신 몇몇의 상인분들도 계신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한편으로 저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대전시의회 첫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논란, 비판이 있었는데 앞서 이제 이정우 대전시장의 해외 출장 이야기도 했지만 이 논란이 됐던 것이 이상래 대전시 의회 의장이 시장과 행정부와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뭐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도대체 도덕 불감증인지 의정 활동을 어떻게 아는 건지 모르겠다. 의장은 의회 얼굴이고 간판인데 의장직을 무엇으로 알고 수행하고 있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동료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행도 아니고 수행이라고 했습니까? 네,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2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신상 발언을 할 때 박종선 시의원이 이렇게 의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초선이 많고 이 첫 번째 정례회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례회인데 의장 자체가 참석이 안 됐다는 부분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에 대한 시의회 정례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같이 해줬는데 정말 낙제점을 주면서 혹평을 내놓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의장의 이런 논란들 그리고 특히나 이 정례회 중에 논란이 됐던 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이제 조례안입니다.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아이를 이제 보내는 가정에서는 국공립에 보내는 아이들 가정보다는 자부담이 이제 생기는데 여기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찬반 논란이 상당합니다. 뭐 관련 단체들도 집회를 하기도 했고 결국 이제 가결은 됐어요. 네, 조례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조례안 자체는 그 대전 지역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유아 이 보호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뭐 지원 방법과 같은 금액을 시장과 뭐 교육감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라는 조례안을 이제 통과시킨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대전시가 올린 조례안은 통과가 된 반면 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낸 조례안은 이제 부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련된 거를 대전시에서도 올리고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올렸고요. 네네. 뭐 물론 각각의 지금 영역 자체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쪽을 담당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같은 틀로 묶이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이 담긴 조례안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 대전시 거만 넘겨지는 바람에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과연 교육청과 대전시의 이 교육비 분담 지급을 이제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여기에 대한 쟁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연간 약 170억 원대,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연간 한 350억 원대가 이제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될 텐데 취지는 그거잖아요. 국공립을 보내든 사립을 보내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자 이것인 건데 이렇게까지 혼란이 되고 논란이 되고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뭐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하죠.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똑같이 놓고 본다는 게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전시와 교육청이 분담금 비율을 조정을 하는 게 관건이 되는데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차원에서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거를 교육청과 대전시가 분담을 하는 거에 대한 공감이 많은 진통 끝에 그것도 이뤄진 상황인데 어려웠잖아요, 네, 정말 그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아교육비 지원 부분에서는 좀 더 아직 합의가 거의 안 돼 있다고 볼 수 사전에 없겠어요.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이 관련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지금 조례 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거의 많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논의가 많았었던 건지 특히나 이런 조례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을 많이 예상되는 딱 조례 케이스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원 이거 예산이 들어가고 현금 지원의 느낌도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고 보여지고 물론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공론화 작업 같은 것도 좀 한번 거쳐봤었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공청회도 없었죠. 그렇죠. 너무나 좀 유보 통합 추진이 된 것 자체가 좀 문제의 소지로 남지 않을까.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그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에 국공립 시설을 일단은 잘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와 국공립이 이렇게 좋은데 하고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심지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아이들이 가는 비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이나 대전시나 노력이 또 있었느냐? 이런 반발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공립 측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이번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사립 쪽으로 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교육과 사교육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만 잘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과정이랄까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또 뭐 다른 이야기들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박주화 시의회 교육위원장도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청이 이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좀 저촉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시교육청에서 따로 만들어야 됐고 어린이집은 시 조례에 따로따로 각각 이걸 분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이정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자체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만 놓고 조례안을 만들고 협의하고 올렸어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이제 대전시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어린이집만 놓고 지원을 하고 조례를 올리고 했으면 되는 건데 이걸 각자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입장이 영역까지 다르네. 넘어갔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사전에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담을 하고 그렇죠. 어린이집과 어린 유치원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조례 올립니다 하면 이거는 가장 좋은 베스트이죠.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또 이 조례가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에요. 이장우 시장이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자 주간업무회의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의회가 이 조례 잘 통과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압박이네요. 네, 약간의 이제 그렇게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거수기 역할을 한다,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들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시의 안만 가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전시 교육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논의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건데요. 정확한 거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무상급식 같은 다른 이슈들로 봤을 때 결국 교육청이 아예 안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문제도 있고. 네, 정말 갈등이랑 또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일부씩 뭐 절반 반반 5대5가 아니더라도 금액을 좀 지원금을 분담하는 식으로는 어쨌든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탄기자단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대전시의 첫 정례회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 Great Big World의 Where Does the Time Go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 Does the time go? I don't want this to end. Where does the time go? Let's hang on to the moment we're in. Of all the things we will remember, the good, the bad, and all the blessings in disguise. Today will stick with me forever, even if we have to say goodbye. Where does the time go? I keep losing track. Where does the time go? We're too young to get lost looking back. Life doesn't always give us answers. Some dots they won't connect until the years go by. If we're not meant to be together,